사실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엄청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몇 주 전부터 9월 초에 공급 대책 발표할 거다. 네. 그런 기사만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엄청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뭔가 대단한 걸 내나 보다. 약간 이런 걸 막 기대를 했는데 네. 시작으로 봤을 때는 5년 동안에 135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라는 결과적인 수치를 내놓긴 했어. 근데 뭐 윤석열 정부에 뭐 270만 호, 뭐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100만 호, 뭐 170만 호, 뭐 이런 식으로 발표는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었냐라고 보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냥 거의 뭐 말뿐인. 그러니까 명분을 그냥 면피용으로 한 거지. 근데 이번에는 면피용이라는 게 또 너무 드러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던 이 물량 자체를 책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공급 물량도 뭐 1년 내 입주 물량, 2년 내 입주 물량, 3년 내 입주 물량에서 입주 물량은 3년까지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분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하는 것들이 산정이 된 물량이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그렇게 완전 근실내에 가까운 입주 물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입주를 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지 공급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착공 기준으로 이걸 바꿨잖아요. 입주 물량을. 착공 기준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지금 난 분양을 받았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이 착공 물량으로 분양을 받은 집은 아무리 빨라도 정말 공사에 정말 열을 올려서 모든 걸 올인해서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 그러면 3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 5년 정도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3년이나 5년 정도 그 사람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몰리지 않기 위해서 수요를 잡아놓는 역할로 끝나는 게 착공 물량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분양 받았어. 난 이제 분양 받았으니까 당첨이 됐으니까 잔금을 치르려면 돈을 준비해야지라고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 걸 준비를 하는데 그 이후가 이제 3년이나 5년이 걸린다는 거지.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이 3년 내 이후에 26년, 27년, 28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3년 내 공급 물량이 너무 부족하니까 전세 시장이 너무 불안하고 이후의 시장이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하고 가격이 전세 시장도 그렇고 매매 시장도 그렇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요새 댓글에 막 와가지고 공급 물량이 없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놓고 왜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여기 가서 저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드리려고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냐면 공급이 지금 당장 부족해. 네. 그렇다고 가격이 바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막 이런 것처럼 가격이 바로 막 뭔가 요소가 있으면 바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주식처럼 부동산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해. 그렇지만 주변에 이제 환경 때문에 그 반응이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금리의 효과 그리고 공급 물량의 효과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는 건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50% 50%.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공급 물량이 많을 때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정비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럴 때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를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그 관계가 반반만 맞았고 반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공급 물량이 이후에 3년 동안 부족하니까 그 3년 동안에 부족한 게 지속이 되면 그 기간이 누적이 돼서 그 시장이 점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 정보가 또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좀 빨리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바로 전세가 폭등하고 매매가 폭등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보합이나 서울은 강보합 쪽으로 갈 거고 수도권도 강보합 쪽으로 갈 거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폭등이나 폭락을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은 뭐 유지되거나 강보합이거나 조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막 폭등 폭락을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리고 또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죠. 서울과 네, 수도권을 나눠서. 서울 외곽 그다음에 수도권. 그렇죠. 서울도 한강벨트와 그러니까 중급지 그리고 좀 약간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랑 항상 전 지역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들으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었죠. 단지에서도 동에 따라 또 컨디션이 다르고 그치. 동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층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쵸. 이런 건 안 봤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시적인 것만 뭉뚱그려서 보시려고 하면 진짜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핀셋으로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지 이게 도움이 되시지. 너무 이렇게 거시적으로 너무 뭉뚱그려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착공 물량도 네. 이렇게 보면 5년 내 착공 135만 원 할게. 지킬 수도 있어. 지킨다고 쳐. 그래도 3년 내 공급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은 없다라는 걸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은 3년 내 없어라고 발표를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엄청 기대감 심어놓고 3년 내에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요라고 인정을 한 꼴이 되니까 공급 대책을 발표한 효과가 뭐가 있지? 제발 기다려줘. 그러니까 착공 물량으로 사람들의 수요를 대기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놨지 실제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진 않았다. 사실상 워딩만 다르지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3기 신도시도 오늘 또 나왔던데 막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속도가 오히려 딜레이 됐다던데? 왜냐면 정부가 의지가 만만해. 그럼 주민들은 어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요구를 하겠죠. 네, 정부의 입장은 마음이 급하니까 속도를 내고 싶어서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급한 걸 알고 있어.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서로 밀당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내가 땅 주인이야. 땅 주인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견이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3개 신도시 속도도 빠르지 않을 것 같고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단기 그러면 주택 공급이 지금 3년 내에 힘드니까 이 사람들도 공급대책 발표하면서 추가 아파트 공급은 없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면피가 조금 힘들겠어요. 이번에 공급대책 발표했을 때 전문이 52페이지더라고요. 봤더니. 엄청 길더라고요. 공무원들 힘드실 것 같아. 국토부 공무원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또는 무슨 어느 정도 그 공급 가로주택 이렇게 하면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이렇게 속도를 높이겠다, 속도를 높이겠다, 속도를 높이겠다. 속도를 높이겠다, 빨리 공급하겠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거야. 2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40페이지를 이렇게 쫙 늘려서 쓰신 거야. 이것도 능력이지. 저는 작가로 데뷔하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무원분들 진짜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부문에 딱 이렇게 파란색도 해놨어. 친절하게. 공공을 강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분은 그거예요. 경기 변동에 의해서 민간은 요새 힘들고 하니까 쉽지 않게 못 따라오니까 본인이 나라에서 하면 그런 거 제한 없이 그냥 쭉 가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공부하기 전에는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라를 믿고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여기서 짬밥이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 공공 부분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 속에 숨은 의미가 이면에 너무 많다라는 걸 이제 너무 알아버린 거야.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LH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LH가. 근데 LH가 기존에는 이제 땅을 부지를 사서 그거를 이제 각 민간 기업에 이제 매각을 해서 그걸 다시 회수하고 그러니까 택지를 만드는 조성하는 역할을 했었다가 이제는 자기가 시행까지 하겠다. 물론 직접. 건설은 딴 사람이 하겠지만 시행을 직접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LH가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으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공공주택을 짓는 거의 방향성을 보면 공공주택도 2가지가 있어요. 공공분양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공공부문을 강조하겠다라고 이제 LH가 나서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면 LH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이 뭔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거나 지금 PF 이런 거 안 되는데 LH에서 PF 막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긴 어렵잖아.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돈이 있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예산에서 밀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 예산을 역대 최저로 최대로 밀어준 거지. 4조나 늘어나네. 4조. 네. 62조 5천억 원을 편성해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4조나 더 주면 역대 최대. 밀어준 거죠. 너 요번에 공공 제대로 해봐. 이렇게 밀어준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공공주택을 지을 거야. 그래서 예산을 밀어줬어. 그럼 공공주택이 공공분양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공공 분양은 공공이 지어서 분양을 해주는 거죠. LH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주는 거고, 공공 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이 있고, 뭐 10년 산 다음에 분양이 전환되는 임대주택이 있어요. 근데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 이게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 예산의 편성안을 보면 이번에 공공 분양하는데 쓰는 예산안의 세부 내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62조 5천억을 받았어. 네. 근데 그 예산안을 받을 때 본인들이 세부 내역을 어떻게 계획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해라고 올렸으니까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을 그런 걸 보면 공공 분양의 예산은 오히려 줄고,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보금자리론 이런 금융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예산은 14조에서 10조로 줄었어요. 오히려 세부 내역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줄였네요. 줄였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지원을 해주거나 공공 분양을 해주는 부분의 예산은 줄었고, 공공 임대주택 거기에 예산이 확 늘어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 살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10년 산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이제 시세보다 조금 싸게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집이랑 아니면 영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지.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무주택 서민들도 공공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은 좀 늘려서 뭐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라는 방안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으나, 근데 이것도 임대주택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지금 민간 건설사 엄청 힘들고 막 부도나고 이렇잖아요. 이 민간 건설사가 살아나려고 하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먹거리를 지금 LH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 건설사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이 도산되거나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규제 역설이라는 책이 루마니아 나라 제가 소개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루마니아에서는 1990년대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나라가 기존에는 새로 독립을 하면 집을 한 채씩 나눠줬어.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이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나라가 갖고 있던 집을 전 국민한테 싸게 이제 배포를 하면서 다들 내 집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96%가 집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민간 건설사나 토목이나 이제 집을 다 갖고 있는데 집을 지어도 사람들이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이나 토목 사업이 완전 망해가지고 그 경제의 한 축이었던 건설 경기가 확 꺼지면서 고용이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LH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서 공공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줬어. 그럼 전월세 시장은 안정이 됐어. 근데 민간 건설사의 건설 부분은 LH가 그 부분을 가져가서 다 점점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민간 건설사에서 가져가는 이런 경제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던 부분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LH에서 얼마나 뭐 고용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고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건설이나 토목 사업이 발전하는 기반도 좀 떨어지고 경제 비중에서 차지하는 그 경제 비중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고, 결국에는 만약에 임대주택을 많이 늘렸어. 그럼 결국엔 또 뭐가 되냐? 민간 건설사에서 이제 전월세를 공급하는 역할에 힘을 잃을 거잖아요? 그럼 민간에서 분양을 했어. 그래서 일명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 그래야지 본인 실거주자가 사면 전월세 매물이 시중에 안 나오잖아요. 결국엔 다주택자가 집을 사줘야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민간 건설사가 다주택자한테 분양을 해서 그 사람이 사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거랑 공공이 본인들이 시행을 해서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민간이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공공만 남았어. 그렇게 보면 기준이 민간이랑 공공이랑 같이 있을 때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분양을 해서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낸 거보다는 공공이 그거에 비해서는 뭐 10%, 시세보다 10%, 뭐 20% 싸게 거주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거나 해주겠다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민간이 살아남지 못했어. 사라졌어. 공공만 남았어. 공공 입장에서는 어때요? LH도 돈 벌어야지. 그쵸. 그리고 나라도 지금 국간이 비었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LH가 이번에 사실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그 가격이 올라서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이미 나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사업에 LH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 기업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본인들도 뛰어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LH라는 이름으로 저는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LH가 경쟁할 민간이 없어졌다. 그러면 저는 LH가 얼마나 공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세 기준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공임대 사시는 분들은 큰 메리트 없이 그냥 공공임대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 올 수가 있죠. 이건 조금 먼 미래일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뭔가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LH만 바라보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 LH의 임대주택에 살려고 하면 소득 수준이 제한이 돼야 돼요.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집에 나가야 돼. 자산 기준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그런 애들 있어요. 그 신혼부부라던가 이런 특공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몇 년 내에 애를 낳아야 돼. 애를 안 낳으면 나가야 돼. 실제로 저는 그런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7년 내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아기를 낳을 생각이 없으시대. 그래서 자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 이러신 분들 계셨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사셨어. 그러면 이후에 뭐가 되냐면 지금은 집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산이 많이 늘었나 적게 늘었냐. 그래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산이 많이 갈렸잖아요. 근데 지금 나중에는 후에 조금 더 지나가서 LH가 역할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후에는 내가 LH에서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고 있냐 아니면 내 집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저는 자산의 격차가 엄청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냥 전월세에 사는 거랑 이제 임대 전월세에 사는 거랑은 또 한 번 자산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쪽에 살려면 자산이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면 나가야 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산을 모을 여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이 LH의 역할은 사회 초년생이라던가 자산을 모으기 전에 또는 상황적으로 되게 힘드신 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밑바탕이 됐다가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좀 더 큰 물로 이렇게 내보내는 역할에 그렇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주거 취약계층. 네, 주거가 없어서 힘드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자립을 하게 돼서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자립을 해서 이제 큰 물로 내보내드리고 더 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만능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표를 보고 이 공공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걸 보고 이런 속내가 이렇게 보이면서 좀 미래가 너무 조금 두려워진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주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못 하시지 않을까? 약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준다는데 뭐 거기 살면 되지. 따뜻한 온천욕을 즐기다가 이게 물이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삶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좋게만 바라보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이면도 조금 챙기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공공 부분에 대한 숨은 이면이 이렇게 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갔잖아요. 네. 거기서 많이 받아간 것 중에 또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게 한 182%, 191%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워낙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막 점프 뛰듯이 늘어난 거지. 근데 그 점프 뛰듯이 늘어난 예산 중에 하나가 매입이에요. 매입인데. 지금 당장 3년 내 공급이 어려우니까 기존에 이제 신축으로 이제 분양하는 애들을 매입을 하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 위주로 이제 신축으로 분양하는 것들을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주겠다라는 예산이 확 늘어났거든요. 뭐 180%, 190%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는 아파트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24년 기준으로 그 LH가 빌라를 그런 식으로 분양하는 빌라를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했는데 5% 정도가 공실이래요. 사람들이 빌라로 임대주택을 살아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집을 받았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지원을 안 한 거야. 그럼 집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5%의 그 집이 비어있는데 그 예산이 거기에서 줄줄 새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묶인 거네. 근데 이번에 또 그걸 늘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지금 빌라 시장이 또 박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세 보증 비율 또 낮춘다 그래가지고 지금 빌라 시장은 더 난리 났어요. 이전에 2021년 하반기 하락장 이후로 급락한 이후로 그 이후에 22년, 23년까지 거의 23년, 24년 뭐 상반기까지 아파트 역전세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20년도에 임대차 3법 통과된 다음에 그 이후에 전세가가 2배가 확 뛰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면서 역전세 때문에 한 2, 3년 아파트 시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빌라 시장에 다시 시작됐어요. 전세 보증 비율을 낮추면서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라 시장이 또 한 번 이제 박살이 나면서 그차도 지금 비아파트 시장에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전세 보증 비율 때문에 한 번 또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빌라 시장에서는
전월세가 임대주택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이 운영하기 너무 어려워.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빌라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전세보증보험이었는데, 전세보증보험 자체도 비율을 계속 낮추면서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빌라를 갖고 있었던 임대인 분들도 갑자기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모아놓은 게 없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두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비아파트 시장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파트 시장에 입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벌써 추석 전부터 하나하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제가 신문 기사를 쭉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 5,500세대에 전세가 한 개밖에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뉴스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입주장을 가봤을 때 그렇게 전세가 막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쌓여져 있지 않고 대부분, 그리고 또 입주장이 끝나서 잔금 이후에 뭐 매물이 많이 남으면 가격이 더 싸지고 전세 가격도 더 싸지고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매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잔금 되면 거의 다 치르고 뭐 10%? 많아야 20%? 근데 보통 한 10% 정도 매물이 남는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이든 뭐 그런 것들이. 그러면 뭐 5,000세대의 10%라고 해봤자 500세대잖아요. 근데 500세대도 급한 게 아니고 뭐 할만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사실 근데 5,000세대 대단지가 얼마나 돼 있어. 1,000세대 뭐 2,000세대만 돼도 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 전세 시장이 정말 난리 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전세 대출 이런 것도 좀 제한을 하고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또 나온 그 뉴스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사실 97 대책 발표하면서 전세 대출을 DSR에 넣느냐 안 넣느냐를 확정 짓는 걸로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더 많이 가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 넣었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전세 대출을 DSR에 넣고 싶어가지고 다시 또 시작됐어요. 곧 넣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본인이 이사를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사를 가면 전세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집주인의 상태에 따라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집주인이 다주택자의 앞에 뭐 선순위 이자가 있다거나 뭐 조건부 대출에 막히거나 이러면 내가 무주택자여도 전세를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집에서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지키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전세 매물도 안 나오고 수요자도 별로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 우리가 이동을 안 해도 서울은 연간 5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전국적으로는 50만 건 정도가 거래가 돼요. 그게 막 거래가 몰렸을 때 그런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지금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낮게 거래가 돼도 그게 어느 정도는 거래가 돼야지 그래도 이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거래 자체가 없으면 이사의 자유가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 내가 공급이 별로 없어. 그러면 전세 시장에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아니, 수요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기존 전세 살던 데 살고 매물도 안 나오고 수요도 없다라고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 한두 번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는 원래 집을 안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독립을 하는 세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절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핵가족화되고 이제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인구의 그런 독립하는 세대수의 수를 확인해 봤는데, 네. 결국 본인들이 이제 독립을 할 때 요새는 결혼해서 독립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결혼을 워낙 늦게 하니까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30세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하면서 독립을 한다는 거죠. 원룸으로 독립을 하든 새로 분가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30세 도달 인구가 3년 내 연평균으로 17년도에서 21년도에는 67만 명 정도가 됐고요. 22년도에서 25년도 3년 동안은 74만 3천 명 정도가 됐대요. 그럼 74만 명이 나와야 돼. 독립을 해야 돼. 그러면 그 74만 명이 들어갈 만한 전세나 월세, 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집 마련 시작하자마자 내 집 마련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전세 시장에 지금 전세가 없다는 거야.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지금 입주장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전세 매물이 없어. 왜냐하면 통으로 이제 전세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입주장에서 통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좀 인상적인 건 이제 전세 거래에서도 중도금이 필요해졌다. 이게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올 현금, 올 전세라고 얘기를 해요. 현금을 전부 들고 오는 사람을 올 현금 들고 온 올 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올 전세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반전세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올 전세도 없지만 반전세도 없다. 그나마 좀 있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데 입주장에서는 그래서 반전세랑 월세는 좀 있어요. 올 전세는 별로 없고.
그럼 반전세랑 월세를 하면 그 매물이 많냐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주장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는 단지는 잔금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는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좀 매물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필요한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도 강북에 11,000세대가 있어. 내년부터는 이런 입주 물량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기존 수요는 안 움직여. 그래서 기존 수요가 좀 제한됐다고 쳐. 근데 새로 출애되는 수요들의 매물은 어떻게 공급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왔다라는 거지. 딱히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는 이 30대 도달 인구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건수가 최근에 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증가했어요. 24년도 22만 건, 25년도 23만 건. 23쌍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또 집이 필요하잖아. 신혼집이. 부모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새. 결혼하면 그렇죠. 결혼하면 다들 독립하고 싶어 하지. 그렇다고 이혼한다고 또 다시 들어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치? 오히려 하나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이제. 별거 따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해도 또 집이 필요해지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러면 그래 결혼은 30대 도달 인구랑 겹칠 수 있으니까 뭐 별로 수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절대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도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서 좀 다국화 될 수 있게끔 인구를 그렇게라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 등록 외국인이 급증해서 20년도에 114만 명, 22년도에 199만 명, 25년도에 142만 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 거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도 뭐 네 시골로 보낼 거야? 물론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시긴 해요. 외국인분들이. 요새 시골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 어때요? 다 외국인들이 과수원에서 과일 따고 하지. 근데 이분들도 어쨌든 집이 필요한 건데 이분들에 대한 집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추가 공급으로 기대하고 있기에는 착공 물량 기준으로 135만 원을 기대하고 있기에는 너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 그래서 단기 공급 방안도 발표를 했어요. 신속 공급 모델? 뭔 말이야? 신속 공급 모델을 통해서 단기 공급을 확대하겠대. 그래서 봐봐요.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을 확대하겠대요. 제가 아까 매입 임대. 아까 국토부에서 예산 많이 가져갔는데 여기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단기적 공급 효과가 있는 역시나 등장하는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것들을 신축 매입을 해서 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 호를 이것도 착공을 추진한대. 입주가 아니야. 2030년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지. 단기 공급인데 이것도 30년까지야. 착공으로 기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도 아닌데 시기도 우리가 원하는 3년 내는 아니야.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시장에 실효성이 있을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싶은 거죠. 진짜 막 던지는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공실 상가, 업무 시설 등을 활용해서 비아파트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상가에서 잘하고요? 그러니까 공실 상가, 업무 시설 이런 걸 주거용으로 변경해서 비아파트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용도를 변경했다고 여기 써 있잖아. 용도를 변경해서 신속하게 주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모텔 고친다는 얘기 있었어요. 모텔 고쳐서 거기서 살게 하겠다. 지금 됐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26년도 2월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야. 법제화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내년 2월에? 네, 내년 2월에. 그러니까 지금 있으나 마나한 얘기고. 네, 이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 1마실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됐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공급 대책으로 쓰기에는 사실 좀 짜쳐.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짜쳐 좀 너무 그런가? 미약하다. 미약하다. 결국에는 아파트 공급은 안 돼. 그러니까 비아파트로 공급할 거야. 근데 이것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야. 5년 내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착공 기준으로 마련을 해볼게. 라가 되는 거지. 이 페이지 필요 없는 페이지, 있을 만한 페이지를 열심히 만드셨네.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너무 뭐야, 고생하셨다.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지금 보면 그 공급대책 발표면 52페이지인데 의미가 없는 52페이지를 한 거지. 근데 의미가 큰 게 있어 뒤에. 네. 규제 정책. 수요 억제 정책. 이건 좀 의미가 되게 크게 담았더라고요. 수요 억제도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다 있어. 난 너무 놀랐어요. 앞에 40페이지는 공급대책이야. 근데 의미가 다 없는 내용인데 뒤에 2페이지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엄청 영향력이 큰 걸 담아놨어요.
그냥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공급 대책이야, 수요 억제 정책이야, 이게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이다.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수요 억제 정책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시장에 큰 더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공급 대책보다는. 부동산 감독과. 네네.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감독을 강화하는 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이상거래나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불법이나 이상거래를 잡아내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 합동 점검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됐을 때 그때 제가 봤을 때 토지거래구역이 해제됐을 때 우리가 잠삼대청이라고 하죠. 거기에 한 2주간 사장님들이 문을 닫았었어요. 나온다. 점검이 나와서 컴퓨터를 들고 가버리니까 아예. 그 시기에 그냥 2주 쉰 거예요. 2주 쉬어서 나왔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또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그때는 사장님들이 이제 휴가를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때 거래가 막바지에 이루어질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부동산 문을 열어놓긴 하는데 점검이 너무 수시되더라고요. 오전에 한 번 나오고 오후에 한 번 나오고. 근데 오전에 오후 한 번인데 제가 그때 잠실에 있을 때거든요. 부동산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거기는. 그럼 저 끝에부터 이렇게 쭉 점검을 계속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부터 온다고 하면 이쪽 끝에 있는 부동산은 떨고 있는 거잖아. 이 거래를 못하고. 거래하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중이니까 나중에 올게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들고 가버리니까. 그럼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래 중간에라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불법이나 이상거래 잡는 건 너무 좋은데 이번에 부동산 사장님들 문 닫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거래 이런 식으로 옥죄여가지고 거래가 안 나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폐업하신 분들 많고 권리금 주고 사서 들어갔는데 권리금 못 받고 그냥 폐업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거래를 하고 편법 자금 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너무 이쪽에 고였나 봐. 제가 고인물이 돼서 이 편법 자금 조달 이면에 숨은 내용이 바로 느껴지는 게 이제 불법 의심 사례는 세무조사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편법 자금 조달의 기본은 증여상속 불법으로 했어?로 시작하거든요.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다른 걸로 걸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일반인한테 아무거나 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아빠가 줬는데 얘. 그러면 너 불법으로 증여상속 받은 거 아니야? 신고 내역 갖고 로 와봐. 시작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금 조달을 확인하겠다는 건 확인하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뜯어가겠다는 거야.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뜯어가겠다라는 하나의 방법을 더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시작할 땐 지금 고가주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 30억이다 얘기 나오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대책 발표됐을 때는 20억으로 낮춰서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고가주택 20억인이죠. 고가주택 얘 10억으로 나오면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고가 10억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택 신고가 거래에 다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아 이렇게 하겠죠.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세무사 공무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큰 피라미드를 건드려봤자 어차피 세금 조금밖에 못 거두니까 인력 낭비가 더 커서 큰 굵직굵직한 분들만 이렇게 털어서 세금을 이렇게 추징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AI가 발달해가지고 이걸 포착한다면서요? 학습시켜가지고 이제 피라미드이고 뭐고 상관없이 다 이걸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이제 곳간을 채우겠다. 라는 이제 의지가 좀 만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큰 게 남아 있어요. 뭐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된 것도 맞고 더 큰 거 이제 나오죠. 수요 관리 내실화라고 쓰고 읽기는 수요 억제 정책 이렇게 쓴 규제지기 LTV 강화 봐보세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40%로 강화, 50에서 40%.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6억 규제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이제 그 밑에 6억 이하로 대출받을 수 있었어도 50%에서 40%로 줄여서 더 대출을 줄여가겠다, 옥죄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월 7일 발표해서 9월 8일에 바로 시행한다. 네. 너무 여실하죠. 네. 일요일 날 발표. 그쵸. 그 다음에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겠다. 빵프로가 되거든요. 이제 다주택자한테는 대출 금지였었잖아요. 이제는 사업자 대출도 금지로 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사실 경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사업자 대출이었거든요. 네, 매매 사업자. 네, 주택 매매 사업이나 이제 임대 사업자는 못 쓰고 매매 사업자를 많이 썼었는데 이걸 LTV를 빵프로로 만들면서 이제 금지. 이제 경매 시장에도 그래서 영향이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경매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불러서 확인한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뚫어나갈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강의시장 중에 살아있는 게 이제 경매인데, 경매였는데. 경매 시장에도 이 사업자 대출을 막으면서 쉽지 않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가 됐다. 그 다음 게 이제 전세 대출 한도도 일어나겠다. 물론 이번에는 1주택자를 걸었어. 이번에 사실 전세 대출 DSR 너무 넣고 싶었을 거예요. 대출 규제를 하고 싶어서. 근데 당선된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실수요자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1주택자라는 조건을 걸긴 한 것 같아요.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했다. 전에 우리 현장에서 찌라시 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매매가도 주담대로 일원화해서 딱 6억 정액제로 가지만 전세 대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게 이제 요걸로 이제 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이 1주택자의 표현도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의 DSR이 들어가는 건 정말 시기상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성큼 다가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은 바로 대박은 이거예요. 대박. 대박? 예, 별표 치려고 그러네? 네, 별표. 별표 3개. 본인이 핵심 지역 관심 있다. 별표 5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공짜를 확대하겠다. 왜 확대하고 싶을까요? 원래 시장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이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왜 가져오고 싶을까? 확대 지정하고 싶은 거지. 지정하고 싶은 지정을 안 할 거면 이게 필요가 없거든. 무조건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뉴스가 떴더라고요. 과천 분당 규제 지역 될 가능성 높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마포 성동도 있고. 마포 성동도 있고. 서울은 기본이에요. 솔직히. 지금 그렇죠. 강남 3구랑 용산 다 묶었잖아요. 통으로. 그러면서 뭐 거래가 잘 안 됐던 애들도 있는데 왜 다 묶었냐라고 했을 때 풍선 효과가 걱정된다. 지금 솔직히 저는 한강벨트는 당연히 묶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시기의 문제일 뿐 이걸 사실은 저는 서울시 전체로 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맞습니다. 풍선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서울시 전체 경기도에서는 과천이랑 분당은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서울생활권에 남은 경기도권에서 빨리 거래할 사람은 거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제가 왔을 때 현장에서 이제 돈이 있어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이상거래가 포착됐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유력 네, 정치 최측근일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거였어. 이게 하나의 이제 발로였을 수 있던 거죠. 토어제 확대 이거였어. 그죠. 실거주 바로 6개월 이내에 들어가지 못하면 돈이 있어도 이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확대 지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지역에 내가 서울시나 경기도권에서 유력하게 후보지로 올라가고 있는 서울생활권의 지역들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언제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지정해버리면 끝나요, 바로. 그리고 이거는 뭐 연한이 5년 있거든요. 5년 끝나고 바로 새로 지정하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그 시기에 언제라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이 거래가 안 나와, 이러면 또.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고. 우리 노원은 안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구로도 안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 전체 통으로 묶으면 너무 억울한 거지. 근데 그러면 노도강, 금강구 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한다. 그럼 그쪽으로 풍선 효과 나타나지 않겠어요? 또 풍선 효과 되게 싫어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안 돼. 통으로 묶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 집 마련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어도 못 사. 그리고 이제는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가 늘면 늘수록 전세 매물이 사라진다. 그럼 핵심 지역에는 이제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더 성벽을 만들어주는 거야. 돈이 있는 실거주 가능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유니크한 동네가 되는 거지. 진격의 거인. 그러니까요. 맨 안쪽. 거기 아무나 못 살잖아, 이제. 거기 아무나 못 살잖아.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하나의 그 성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찍어주는 거야. 아무나 못 사는 동네야, 이제. 전 딱 이거 보고, 이 규제 대책의 핵심은 이거였다. 이걸 알고 있었어, 그 유력 정치인의 측근은. 그러니까. 이거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분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오전에 집 보고 오후에 계약서 쓰고 그날에 실거래가 바로 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는 네. 사고 돈이 싶어도 있어도 못 살 수 있어. 싸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상거래를 하고 가신 분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거였다. 언제 지정이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나온다고 해도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 되게 불편해지시는 거 알죠? 허락을 받을 때까지는 진행도 안 되고 뭐 내야 될 게 많아. 증빙해야 될 게. 그러니까 앞으로 쉽지 않아질 거다. 뭔가 이번에도 이렇게 담쟁이 덩굴처럼 이렇게 서서히 꼬여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역시나?
서서히가 아니고 대놓고 아니에요?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네. 서서히에 동의할 수 없네. 아, 이렇게? 이 토지거래, 저는 이 97의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토지거래 토지. 허가구역 지정관자 확대. 이거라고 봐요. 이거는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서울시 다 묶고 과천 분당 다 묶었다고 생각해봐.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고 봐보세요. 다 묶였어. 그럼 거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경기도에 남은 서울 생활권으로 확 몰릴 것 같지 않아요? 어머, 풍선 효과네? 묶고. 서울 묶고 수도권 전체 묶고 뭐가 남아? 다 털리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전세 시장에 지금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근데 보증 비율을 지금 90에서 80으로 낮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70으로 낮추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그럼 이러면 또 보증 비율에 가입 가능한 금액 내에서만 전세가가 형성돼도 나머지는 또 월세 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막 2030, 아까 30대 도달하는 인구, 결혼하는 인구, 이분들이 가야 될 집이 없어요. 목이 메여요? 네네, 무슨 뭐. 6, 7, 8, 9.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느낌은. 3, 4년 된 것 같지 않으세요? 느낌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피로도가 지금.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가? 부동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괜찮나? 우리가 너무 민감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 피로도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밑으로 다 내려가서 없어진 다음에 새로 쌓는 게 아니라 맥스를 한 상태도 더 쌓고 있으니까 이 피로도가 이게 풀리지 않았죠. 전혀 풀리지 않았었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 더 쌓이고 있으니까. 쌓고 있어. 젠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다. 그리고 거주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니까 서민들은 진짜 이제 상류층과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류층? 뭐라고 해야 돼? 서민. 이게 수도수들 나누잖아요. 상위권, 중위권, 수두라. 하위권. 수두라, 하위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내 집 마련 자체가 하나의 특권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월세 산 사람이랑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이 간격 너무 벌어져서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매 시장도 꽉 막혀 있어. 전월세 시장도 깝깝해. 대출도 깝깝해. 이게 지금 완전히 다 꽁꽁 틀어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책을 발표할 때 본인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거든요. 주택 현황을 볼 때. 맨 앞에요? 맨 앞. 주택 수급 현황 및 평가를 결국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주택 가격, 거래량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격을 주로 본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여기에 꽂혀 있다는 거지. 지방은 22년부터 큰 반등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52페이지 뒤에 2줄 나왔다니까요? 근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관심은 커서 거래량은 상관없어.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라는 걸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해줬더라고요. 희한해, 아무튼.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나라. 그래서 내가 부동산 시장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이 수급 현황 및 평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여실하게 보여지는 거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가격으로 그러니까. 통제하려는 데가. 다른 데는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면 여기서 또 아까 얘기를 했던 게 주택 공급 목표 설정을 할 때 어쨌든 지금 135만 호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미 22년, 23년, 24년 3년 동안에 연 9만 호 정도가 9만 2천 호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이 부족분이 이미 쌓여가지고 9 곱하기 3을 하면 27만 호가 이미 부족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부족분에 플러스 27만 호 부족한 게 쌓여서 그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연 2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근데 지금 9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게 3년 내에 쌓여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시장이랑 매매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이 한 번 부족해서 바로 집값이 막 폭등하고 전세가가 폭등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적이 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고 영향을 주게 된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9만 호가 부족했어. 그럼 지금 총 27만 호가 부족한 상태죠. 근데 이 상태를
기초로 깔고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 더 서울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니까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 영향을 미치는 여파가 점점점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바로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도 조금 잘 들으셔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 살 때 아니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사지 말라고? 2027년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27년에 전세가가 만약에 그 전에 안 오른다고 27년에는 정말 전세 가격이 확 올릴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래서 27년에 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방이라고 하면 기다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기다리면 이전에 우리가 봤던 전저점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전고점 있잖아요. 이후에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후에 한 5년, 10년 지났을 때의 전저점 있죠. 최저점 있죠. 전저점이 지금의 최고점보다 좀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 수도권에,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가 이번에 한강벨트 지역, 그리고 뭐 과천, 분당 이런 지역들은 5년, 10년이 지나서 전저점의 가격이 지금의 최고가보다 높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원하는 지역들은 본인의 상황이 왔을 때 집값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넘게 여기에서 시장에 있어 보니까 상황이 되는데 집값이 너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 못 샀어. 근데 나중에 5년, 10년 집값이 떨어지고 나서는 본인이 상황이 안 돼서 또 못 살 수가 있거든요. 안 산 것과 못 산 것. 그런 게 맞물리다 보면 지금 10년 전에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이랑 10년 후에 지금 한강벨트 지역의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그때 비싸다고 했던 가격이 지금은 너무 싼 상황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3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가격이 반값이에요. 거의. 그러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가였다고 해도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싸거든. 서울의 한강벨트나 이제 경기도권의 뭐 과천, 뭐 성남 지역, 유력한 지역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전 시기를 좀 늦추는 건 오히려 힘들 수 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에 묶이면 돈이 있어도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기회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또 지방 분들이 토어제 되기 전에 또 매수하려고 그렇게 또 문의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방에 사시는 분은 지방 신경 안 써줘. 그럼 내가 내 살 길을 찾으려면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지방 분들도 다 알고 있거든. 본인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차라리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그걸 저는 막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너는 지방 사니까 그냥 지방에 집 사고 알아서 그냥 있어.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데 사겠다는데. 저는 그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포, 성동 30억 갑니다. 곧 옵니다. 오, 예측하시는 거예요, 호랭이님? 아니 그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그 마포 성동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흑수저 고소득자 분들이 많으세요. 맞벌이 고소득. 예. 근데 그분들은 또 이게 또 이 열정과 이게 실행력이 만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입이 아예 불가능해지기 전에 진입하겠다라는 사람들은 가시거든요. 이제는 딱 옥석이 가려질 거예요.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대로 머물거나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절대인구 감소 이슈랑 양극화 이슈랑 이거 똘똘한 한치 이 세 개가 합치면 그 핵심 지역의 가격 상승의 그 연료를 끊임없이 퍼부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냥 거주를 위한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면 시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는 자산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실 때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여러 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이런 전문가분들도 정말 좋지만 그래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내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게 조금 더 유지하지 않나. 왜냐면 내일이 좀 달라졌으면 하잖아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했는데도 지금 내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아둥바둥해서 사는 게 별반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량리에 신축을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합원인데 네. 그 이문 휘경 뉴타운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네. 현재 대출은 없고 신혼부부인데 약 현금을 1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갈아타기를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좀 그 이후에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선생님 어디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용인에 네. 전세
그냥 구축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청량리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청량리 7구역입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가고 싶은 데는 정해지셨어요? 다음에 가고 싶은 데는 고덕 쪽 그라시움이나 아, 과천 신축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청량리 입주권 이게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부동산에서는 약 11억 5천의 매물이 있고 네네. 그 이후에는 뭐 거래가 되진 않는데 이제 곧 입주라 입주 시기에는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어가지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가면 여기 찐템 반응 나오는데?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은 그 역을 정말 끼고 있는 게 아니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이문 뉴타운 그쪽은 그 다 역을 끼고 있잖아요. 아이파크도 그렇고 레미안 라그란데도 역에서 걸어가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장위 뉴타운 쪽도 그래요. 이쪽에서 역에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서 지금 요번에 분양했던 좋았던 분위기가 좋았던 단지들의 특징은 다 역을 끼고 있어서 실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이라서 집값이 조금 최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롯데캐슬 하이루츠에는 조금 입지가 조금 애매해요. 서울 치고 청량리역을 끼고 있었으면 여기 레미안 크레시티 정도만 돼도 여기랑 비교하면 너무 속상하실래나? 네네. 아니면 뭐 요쪽에 주변에 이렇게 개발되는 요런 쪽만 돼도 아마 원하시는 만큼의 상승률이 나왔을 텐데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신축이 되면 조금 그 부동산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하시는 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다음 지역이 고덕이었잖아요. 고덕이 지금 15억 이상이라 가지고 이 15억 이상인 단지들이 많아서 조금 요새 주춤해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한 1,000, 2,000씩 조정을 해주는 매물들이 등장했더라고요. 그라시움도 혹시 그렇습니까? 그라시움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쪽도 아마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627 대책 이후로 거래가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가격이 주춤해서 여기 약간 꺾였죠? 예. 여기 요만큼 8천만 원. 예. 약간 요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고덕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6억 규제 대출 때문에 이제 조금 수요자들이 확 줄면서 대출 없이는 여기는 좀 그러니까 대출을 6억 이상 받아서 갔었던 사람들의 이제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최근에 양천구 목동이었고 두 번째가 여기 강동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도 좀 타격을 받았어요. 양천구에 비해서는 좀 덜 타격을 받았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저는 고덕이 가격을 좀 흔들려서 설한 매물로 조금 금매를 잘 잡으시고 이후에 시장이 막혀서 거래가 막혀서 진짜 살 수 있는 사람들만 사고 그 자산 시장으로 여기가 간다 그러면 다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청량리가 신축으로서 누리는 가격 상승보다는 향후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땐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가 되면서 이제 강동구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레벨이 좀 달라졌거든요. 가치가. 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다음엔 어차피 이제 고덕지구 안에 들어오는 고덕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이고 그라시움이 여기선 대장 아파트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라시움으로 저는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청량리는 신축이고 고덕 그라시움은 기축이잖아요. 네네. 근데 입지가 다르잖아요. 제가 저쪽에 이거 좀 이거 비교하기 전에 파주에 10억 살 거냐, 파주에 10억 그때 한참 갔을 때 신축을 살 거냐, 송파에 오래된 뭐 30년, 40년 된 구축을 살 거냐 하면 전 송파에 40년 된 아파트 10억짜리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너무 여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탄함의 정도가 달라요. 청량리는 신축이라서 조금 이게 그 신축발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5년 미만이고 그리고 이것도 11억이 넘기 때문에 위에 이제 전세 놓을 때도 뭐가 문제냐면 올 전세 현금을 6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입지가 여기는 아까 거기는 그나마 이문 아이파크 이쪽은 여기라도 끼고 있어서 전세 수요자들이나 반전세 월세 수요자들이 있어서 여기에 잔금을 치료할 수 있게 이제 좀 됐고 그리고 매매가가 높아서 은행에서도 약간 방법을 만들어서 해주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선순위를 땡겨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얘기하신 여기 단지는 청량리 그쪽 단지는 조금 입지가 너무 애매해서 전철역에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입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고덕 쪽으로 가는 게.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막 여기서 한 1억 뭐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1, 2억. 그래서 나중에 팔고 나서 좀 아쉬우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만큼까지 더 먹고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고덕으로 옮길 거냐. 근데 그 고덕은 지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그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어디에 드릴 거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리드하고 상승해 가는 건 고덕지구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고 청량리 그 신축 아파트는 하이페리온 걔는 레미안 크래시티도 너무 그렇고 차라리 이문 뉴타운 그쪽의 가격을 리드해서 갈 텐데 어디 가격이 더 가격을 견인해 갔을 때 더 상승력이 있냐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쪽 기회비용을 버릴 거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본인의 성향이 있어서. 선생님 그러면 뭐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청량리나 강동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수 투자용이세요? 메디테라님 말씀대로 지금 봤을 때 그 가치 있는 아파트가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서 갈아타기를 무조건 하려고 하거든요. 아, 이제 이유는 갈아타기도 딱히 없고. 예. 그러면 현금이나 이런 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대출 규제에 크게 영향을 안 받으세요? 예. 그 대출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지금 청량리 하이리츠에 대출이 없어요. 조합원인데 추가분담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한 이제 현금이 1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 전세 낀 매물을 좀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세 낀 매물이든 입주 매물이든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긴 한데 전세자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세 껴있는 거를 잘 사신다고 하면 어쨌든 가격이 좀 내고가 되고 그럼 급매로 사고 전세가 껴있는 걸 안정적으로 가면 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겠네요. 궁금한 거 좀 해결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그 지금 청량리 그 아파트를 만약에 바로 매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세입자를 구해야 될 텐데 네. 전세로 세입자를 맞춰야 될지 월세로 세입자를 맞춰야 될지. 전세로 맞추는 게 훨씬 매도하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금이 적게 드니까. 근데 지금 전세대출 규제는 조건부 대출이잖아요. 소유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전세자가 들어와 있어. 근데 나는 이거를 실거주를 못하고 투자용으로 좀 내 집 마련인데 좀 돈이 없으니까 금액이 조금 들어가는 집을 미리 사둔다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는 전세자가 들어있는 게 훨씬 사기에 부담이 덜하죠. 월세나 반전세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의 수요층이 줄어들게 되니까 매도를 했을 때는 이제 전세를 충분히 높게 받아놓은 게 매도할 때는 오히려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게 또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소리가 젊으시잖아요. 신혼부부.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젊은 분들의 수요층이 있고 근데 언제 이렇게 또 입주권을 사셨을까? 부럽죠. 네.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고소득자이시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것도 대출 없이 갖고 있고 현금도 1억도 들고 계시고 소득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돈을 모아놓으신 분들인 거지. 그리고 월요일 오전에 방송을 볼 수 있는 여유. 그치. 아무나 이 월요일 아침 시간을 마음대로 쓰긴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화장실에 가서 전화하시는 분도 계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무실 복도에 가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부부인데요. 네네네. 다들 능력자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일산 거주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그 3기 신도시 창릉을 좀 청약을 노려볼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요즘 나오는 정책들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3기 신도시보다는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지금 자금이 현금으로 한 2억 5천 정도 있고 그리고 예. 나머지는 그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GTX 킨텍스역 쪽에 네.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창릉을 들어갈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아직 결혼은 하진 않은 상태인데 결혼 이제 곧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현금이 2.5억에 대출 풀로 받는다고 해도 6억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면 총 8.5억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네? 그 최대한은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네. 근데 대출 6억을 감당하기는 소득 수준이 되실까요? 6억까지 풀로 땡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4억 5천에서 한
아무리 많아봐야 5억 정도? 그럼 안전하게 4억으로 해요. 왜냐면 4억으로? 네. 왜냐면 네. 원리금 균등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는데 사실 먹고 네, 살려면 생활이 너무 쪼들리면 행복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6.5억입니다. 아, 6.5억. 애매하다. 가격이 조금 애매하다. 창릉 신도시. 근데 그게 저희도- 출퇴근을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둘 다 그 일산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 일산에서 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킨텍스 A역을 고른 이유가 거기서 둘 다 가깝거든요. 그럼 여기서 노려볼 수 있는 건 창릉 거기가 유일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가격대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 선택을 하려고 네네네. 하는데 네네. 프랭이님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시는 게 그 네네. 정부 정책도 그렇고 뭐 임대부로 나온다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청약이 안 될 확률도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쵸.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일산 지역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풍동지구는 아닌 것 같고 거기 풍동에 좀 신축들이 들어온 데도 있고 아닙니다.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게 지금 일산 사시는 네, 네. 분들한테 제가 쌍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일산이 사실 일개 신도시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GTX가 지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좀 빛을 못 보고 있잖아요. 가격이나 이런 움직임.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면 조금 나아질 거긴 한데 하락장에서 네. 지금 빛을 못 보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업무지구랑의 거리가 일산에서 원래 근무를 하시는 거면 문제가 안 되시지만 일산에서 나오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교통편으로는. 그래서 이제는 고양시에서 일산보다는 덕양구가 훨씬 메리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밖으로 나오면 너무 가격대가 안 맞으니까 네.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공공 쪽으로 가긴 하지만 100% 공공 임대 쪽으로는 하진 않을 거예요. 공공 분양이라도 가격대가 맞으면 5년, 10년 거주하면서 분양 전환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정도 가격대면. 알겠습니다. 네네. 차라리 네. 분양하는 주택으로 좀 신혼부부시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시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창릉 쪽에 하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덕은지구 여기 됐을 때도 가격이 2배가 됐거든요. 시기가 좋아서. 원래는 여기 DMC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랑 디에트르 한강 여기 있잖아요. 분양을 여기 단지들이 6억대 했어요. 거기 지나가면서 많이 봐요. 네, 완전 마포생활권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1억, 10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창릉이 바로 요 위에 있어요. 이 덕은지구 네네. 위에가 이제 창릉이거든요, 여기. 여기 내에서는 그나마 좀, 근데 얘랑은 좀 다른 게, 여기선 버스 타면 바로 여기 역을 이용할 수 있긴 한데, 네. 여기서도 버스를 타면, 뭐 GTX나 뭐 다른 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긴 해지겠죠, 여기 밑에 역들. 비슷하다라고 하면, 여기 창릉지구 안에서도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지금 아마 할 것 같긴 여기서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를 봐서 기다렸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네.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하나 해서 신혼 특공으로 해서 6억대 정도면 여기를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구축을 좀 핵심 지역에 와서 사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애매해서. 네네. 그럼 만약에 플랜 B는 뭐가 있어요? 플랜 B? 네. 근데 플랜 제가- B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신혼부부 특공이면 거의 되지 않아요? 가점 없어도? 신혼부부 특공이 진짜 강해요. 신혼부부가 안 돼가지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제가 네네. 좀 공부를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애가 없으면은 이게 타이밍 맞게 애가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네네. 제 주변에 한 명 있는데도 애가 떨어진 네네.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창릉지구는 네. 하남 교산지구보다는 좀 인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가격대면 하남 교산에도 얼마 전에 5억대, 6억대 분양을 했거든요. 20평대. 네네. 그래서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은 하남 교산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직장이 일산이면은 끝과 끝이라서 그냥 창릉에 하셔야겠다 싶어서 그냥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창릉이고. 근데 대출을 이렇게 지금 현금이 2억인데 대출을 4억 정도 받아서 6억을 마련해서 가는 것도 사실은 구축을 지금부터 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티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약간 쫄보여가지고. 근데 분양을 받으면 그나마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대출 이자를 지금부터 내는 게 아니라 네. 이후에 잔금 치를 때쯤 이제 대출 이자를 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벌면서 그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 가격은 잡아두면서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한테는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당첨되실 겁니다. 저하고 통화했으니까. 우후! 감사합니다. 호랭이님 좋은 기운. 나중에 좋은 결과 채팅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